반갑습니다. EBS 최적입니다. 최종 점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을 이 강좌가 어떻게 구성된 것이고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오리엔테이션을 꼭 보고 오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는요, 굳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이 교환을 내려받게 하지 않았다는 친구들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화면만 보고 따라오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출력된 상태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려받게 하셔서 뭐 창이라도 띄워놓고 그 다음 거기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따로 노트에 적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을 다 비워놨어요. 여기 밑에를 비워놨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문항 밑에다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적어보고 선생님이 코멘트한 걸 또 적어보기도 하고 판서한 걸 적어보기도 하고, 간략하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강좌가 최종 점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점검, 두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점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집이 지어져 있지도 않은데 점검하진 않죠. 다 지어놓고 점검하는 거죠. 잘 지었는지 점검하고, 뭐 어디서 혹시나 뭐 물이 새고 있지 않은지, 어디 혹시나 뭐 탄탄하게 이렇게 잘 지어지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때 가서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러분의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점검.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어둔 집에 그 설계도는 선생님과 함께 같이 만들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그 집 짓는 걸 좀 도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몰라요. 이렇게 탁 벽이 막 뜯어집니다. 물이 막 새요. 그럴 수 있거든요. 20층까지 쌓아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자. 한 층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갈 때마다 한 문제씩 맞춘다 그러면 20층까지 쌓아 올라가면 20문제를 맞춰서 딱 만점이 나올 텐데, 그게 왜 어려운 거냐면 올라가긴 하는데요, 밑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보수해 나가는 겁니다. 개념의 보수. 마지막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018학년도 대수능 전에 다시는 그 개념을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선생님이 바로 1번부터 출발할 때 정치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정치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뭐 시간이 부족한다기보다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일 수도 있죠. 지금 다 돼 있는데 굳이 뭐 내가 정치의 의미를 또 설명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필요성의 문제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마지막 설명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도 좀 느끼는 바가 다를 겁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이번 강의 제목이 6월 모의평가 분석 첫 번째 시간. 선생님 그 전에 6월 모의평가 분석이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네, 그거 모르는 바 아니겠죠. 그것도 선생님이 했으니까 모르진 않을 텐데, 그때는 짤막하게 뭐 어려운 문제 정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었다는 걸 소개한 거지 모든 문항을 다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는요, 얼마만큼 중요한 시험이냐, 말 그대로 모의평가예요. 모의평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3학년이라 뭐 혹은 다시 도전한다, 수많은 시험을 치르게 돼 있거든요. 3학년 재학생인 경우는 학력평가, 혹은 3학년 때 학교 시험으로 법과정치를 치렀던 친구들도 뭐 학교 시험도 준비했을 거니까. 그런데 각각의 시험마다 성격이 달라요.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은 또 뭐 각각의 기관들에서 모의고사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전부 다 기관들이 내는 거지 평가원이 내는 시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내는 시험은 올해 딱 2차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래서 그 40문제를 잘 분석하면 수능이 정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만 맡기기는 그냥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 잘 분석해서 수능 대비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 이제는 웬만큼 공부가 된 상태니까 그 당시에 6월 모의평가를 시험장에서 풀었던 그 느낌보다 훨씬 더 다른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연계는 적중이란 뜻이 아니거든요. 적중, 뭐 이거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또 시작을 여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시작 아닙니까? 시작인데 이 말이 어울릴까 모르겠어요. 끝을 시작합니다. 이제 끝에 와서 다시 시작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선생님 제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법과 정치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미 마음가짐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선생님이 잘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겠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요. 힘들어도 낙담하지 않고 어쨌거나 이 법과 정치를 끝까지 해보겠다는 친구들의 비율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을 뭐 바꿔라 이런 얘기하는 거냐면 혹여라도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서 좀 흔들린다 하면 그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도 바꿀 수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자신의 마음도 못 바꾸는데 등급, 점수는 어떻게 바꿀 것이며 뭐 목표하는 대학, 그 대학에 가기 위한 길이 험난해요. 험난한 거 알아요. 선생님도 그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십수년간 여러분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험난한 거 아는데 그 와중에도 아주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수험 생활을 버텨나가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냥 딱 중심을 잡고 공부해 나가자. 공부해 나간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문제 풀고 채점하고 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도 좋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분석하는데요.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해설지도 꼼꼼히 읽고 그 다음에 또 모르겠는 것들 또 개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다채로운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채로운 공부. 자,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대학, 어떤 특정한 대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생활 혹은 선생님 전 목표가 대학이 아닙니다. 좋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꾸는 그 꿈의 이미지를 그려보면요. 선생님은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에 가면 말이지 어떻게 공부할 거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책상도 널찍한 도서관에 공부하고 싶은 책을 다 꺼내놔요. 꺼내놓고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A라는 책 읽다가 살짝 궁금해지는 게 있으면 그와 연관된 다른 책도 이렇게 꺼내보고 필요한 것들을 연필로 또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제를 하루 종일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포트를 쓰는데 무슨 뭐 레포트 그냥 막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구조를 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상했어요. 모습을 뭐 괜히 그럴 필요 없지만 그 연필 있지 않습니까? 연필 뒤에 그 지우개가 달려있는 그 노란색 연필을 하나는 또 귀에 꽂기도 하고 그게 괜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모습이 그것과는 이미지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게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옆에 쌓여있는 책 보세요. 단권화 법과 정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 기출문제집 뭐 혹은 여러분의 필기노트 진짜 그 필기노트 누가 훔쳐라도 간다면 끝까지 지구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겠다 싶을 정도로 누구에게도 지금은 줄 수 없는 몰라요. 나중에 수능에서 만점 받고 나서 가장 아끼는 후배한테 줄 수는 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 소중한 노트 한번 보세요. 아니 어디 여러분의 1등급과 만점을 최적이 그걸 보장합니까? 우리 EBS가 그걸 지켜줍니까? EBS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렇지만 EBS와 최적이 여러분의 1등급과 만점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노력으로 달성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 그때 이제까지 흘려왔던 땀 그리고 이제까지 봐왔던 책 그 시간만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서의 모습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그냥 뭐 복장도 좀 그렇고 그런데 그게 참 멋있는데요. 원래 그게 참 멋있어요. 선생님 저 그냥 슬리퍼에 선생님도 지금 슬리퍼예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무슨 뭐 복장을 굳이 갖춰 입고 화장을 하고 혹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 또 머리도 만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멋있습니다. 법과 정치라는 이 과목 4글자가 쓰여있는 책이 지금 옆에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 보면 오, 너 법과 정치 하니? 이걸 은근 즐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1번부터 16번까지인데 자 이거 먼저 보여드리죠. 단원별 출제 비중 지금 6월 모의평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젠 여러분들이 뭐 343, 442 어느 정도까지 익숙하게 된 거냐면 뭐 축구를 봐요. 축구를 보는데 뭐 442 포메이션이다.
그럼 갑자기 막 4단원, 5단원, 6단원이 사사인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정답률 낮은 문제를 보시면 와 이랬어요. 6월 모의평가에 여러분이 이만큼 힘들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28, 29, 33, 37, 44 엄청 어려웠죠. 혹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못 느끼고 그냥 풀었어요. 그냥 술술 풀었는데 채점하다 보니 막 틀리게 됐죠. 그 당시가 6월이었습니다. 6월.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이 뭐 9월, 10월 혹은 뭐 11월 달에 보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당시에 귀염둥이나 개구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소 어깨를 펴고 내가 이때는 이걸 틀렸고 혹은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뭐 굳이 내가 이걸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하나씩 전부 다 한 문제씩 정답률도 다 넣어드렸고요. 뒤에 해설지에 보면 또 매 문항마다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 누가 어디를 더 많이 골랐는가 이런 것들도 다 넣어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석할 때 정답률도 좀 보고요. 왜 20%대 정답률이 나오는가? 왜 30%대가 나오는가? 이건 나름 공부한 친구들도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공부하면 마치고 안 해야 틀리는 거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요 한 60%대 정답률이에요. 80%, 90% 가면 공부를 별로 안 한 친구도 맞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60%대 정답률 혹은 뭐 조금 더 어렵다 그러면 한 50%대 쉽게 말해서 2명 중에 1명은 틀리고 3명 중에 1명 정도 틀리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거기서가 아주 좋은 연습이 된다고 선생님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대부분이 틀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야, 이런 문제 어딨어? X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선지 하나하나를 이제 해체시켜요. 해체시킨 다음에 내가 뭘 모르고 틀렸고 뭐 어디까지 맞춰서 어디까지는 알고 맞췄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데요. 또 오른쪽 보시면 이것도 실려 있죠. 자,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아니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두고 다시 한번 수능 특강을 봐야 됩니까? 봐야죠. 틀린 거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연계되었다는 것들을 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1번, 2번, 4번, 7번 문항 번호로 들어가 있는 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왜? 이 교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찾으셔도 되는데 여기 보세요. 수능 특강 66페이지에 헌법의 의미 변화와 다른 법과의 관계라는 읽기 자료가 실려 있거든요. 이건 꼭 6월 모의평가에 연계했으니까 수능에도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나왔던 거니까 내가 또 한번 의미 부여하고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냥 찾아보자. 아니 찾아보면서 또 한 번의 연습을 할 거니까. 보수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집을 지어놨어요. 20층까지 지어놓은 다음에 보수하는 거니까 요게 한 몇 층 정도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면 한 7층, 8층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그냥 단원대로 1, 2, 3, 4단원 쭉 쌓아 올라간다고 한다면 요게 7번, 8번째 7번, 8번 정도까지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요 주제에 대해서 7층, 8층을 점검해 보겠다는 거죠. 가보니까 완벽할 수도 있어요. 물 한 방울 새지 않고 그 다음에 잘 요 7층, 8층이 잘 꾸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이제 7층으로 내려가 봐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문제들로 다 채워져 있는데 이 문제를 다 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연계구나. 당장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이제 1번이 나와 있는데요. 1번 이건 평가원 문제고 당시에 1번 문제고 그리고 나서 2번 문제 2번을 딱 보면 이건 뭐냐 6월 평가원 모의평가에 연계된 수능 특강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이제 올해 출간된 수능 특강 교재다라는 뜻이겠죠. 자, 일단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니 이거 해설 강의에서도 정확하게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수능 특강 강의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같으면 비록 해설지에 적혀 있긴 합니다만 1번 문제에다가 이게 어떤 주제에서 출제가 된 건가 써 있기도 합니다. 정치의 의미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정치의 의미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의미에서 뭐 그렇지 정치를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치의 의미를 좁게 가져가면
국가의 고유한 현상으로 보니까 이건 국가 현상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런 거구나. 국가 많이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국가 특유의 혹은 국가 고유의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수식이 돼 있겠죠. 넓게 보면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도, 그러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국가현상설이라고 적고 오른쪽에다가 집단현상설이라고 적었어요. 이걸 6월 모의평가에 내고 9월 달에는 안 냈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엔 꼭 나오는 거냐? 모르죠. 모르는데 그래도 정치의 의미가 종종 나오는 주제라면 6월 달에 나오고 9월 달엔 안 나왔으니까 뭐 11월 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열고 그냥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에 공부를 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치 의미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하면 여러분은 안 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나올 가능성이 1%는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나올 가능성이 1%? 0%면 안 하겠는데 1%?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100%다 그러면 하겠죠, 여러분? 0이면 안 할 거고 100이면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궁금한 건 1%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치 의미가 나올 가능성이 1%면 공부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선생님 그 1%면 안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저 안 할게요. 그런 친구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정신무장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나올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법과 정치가 양이 많아 보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면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양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따지면 양 적은 과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못 느끼시겠습니까? 양이 많다고 생각하고 다 정리해 두니까 갈수록 자신감이 붙는 거고요. 몰라요. 다른 과목들은 양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나오네? 이런 것도 나와?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할 게 많아 보이는 거고 우린 봐봐 나온다고 했잖아. 이거 나 나올 줄 알고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갈수록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어떤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양이 많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법과 정치처럼만 공부를 했었다면 그 과목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에 와서. 법과 정치 공부하지 않는 다른 친구를 요새 놀리는 친구도 있어요. 놀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시작부터 법과 정치 하지 그랬냐. 혹은 시작부터 법과 정치 하는 것처럼 공부하지 그랬어. 라고. 지금에 와서. 네, 좋아요. 결국 갑과 을의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밝히고 있냐. 그럼 잘 보시면 정당의 선거운동,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대통령의 국무회의. 선생님이면 또 이걸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제. 국무회의가 또 어떤 존재일까? 이것도 연습해보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좀 생뚱맞지만 입법 과정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아니 지금에 와서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왜 할 게 없어 보이냐면 정치의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지 말고 제시문을 보시라니까요. 제시문.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그러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입법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법률 제정 및 개정. 그러면 그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헌법 개정 절차도 좀 정리해볼까? 국무회의는 어떤 존재지?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 그러면 대통령은? 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대로 막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실력의 완성의 최고봉. 그러니까 오히려 1번 밑에 여백에 이런 걸 적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적어두면 더 꼼꼼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정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학급회의. 선생님 학급회의가 무슨 이게 정치인가요?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좁은 의미로 보는 거고 학급회의도 정치죠. 넓은 의미로 보겠죠. 그래서 선지는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이건 해설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연계된 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의 의미, 경찰의 치안 활동,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장면. 아 그러네.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6월 모의평가 전에 풀고 들어갔다면 이마저도 봤던 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연계교재를 좀 봐야 되겠군. 우리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의견을
조율해서 상벌점제를 도입한 과정이나 가사분담을 둘러싼 맞벌이 부부의 갈등 해소 과정, 심지어 이것마저 정치라고 하자. 이러니까 넓게 바라보는 거죠. 됐습니까? 을과 달리 갑이 제시한 사례만 정치활동에 해당합니다 라고 병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제에서는 병이 생각하는 정치의 의미. 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를 발문이라고 불러요. 발문. 이번 문제에서 도대체 무엇을 묻고 있는가가 물음표를 딱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질문으로 던져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안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이거를 대충 읽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것만 표시하고 바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아니 이걸 읽으면 이미 문제에서 고민거리를 줄여주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그러면 딱 준비가 된 친구들은 읽어가면서 뭐 해봤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묻겠지. 그리고 읽는 거랑 그 다음에 읽는 거랑 그때 가서 읽다 보니까 아 갑은 좁은 의미, 을은 넓은 의미. 이건 좀 분석의 깊이와 문제풀이 속도가 좀 차이가 생길 것이다. 이 정도까지가 정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정치 엘리트? 뽑혀된 사람? 혹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 이런 뜻이라면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겠죠.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기본권이에요. 이 문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활용하는 방법. 계속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정말 이 교육과정에서 법과 정치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말은요. 그때는 선생님도 잘 몰랐고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다 보니 이런 준비 방법이 맞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 이유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끼는 제자들한테 선생님이었으면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을 한다는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랬어.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기본권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일단 문제는 가나다 3개만 나왔어요. 3개.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에 이어서 가나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은 빼고 가나다. 평등권 가나다. 그럼 4개죠. 4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으면 평등권에 관련 헌법 조항도 찾아볼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이게 헌법 제10조예요. 평등권이 헌법 제11조입니다. 그 다음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를 갖는다 자유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담임권 이게 참정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그 기본권의 이름을 적는 거니까요. 밑에 보시면 청원권 이건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건 뭐예요? 사회권이에요. 그러면 나온 김에 여러분 교재 밑에 또 널찍한 필기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뭘 적어볼 거냐면 조문은 굳이 다 적을 필요 없고요. 찾아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과제. 각각의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성격 체크합니다. 성격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먼저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 구분함과 동시에 이런 말도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리고 포괄적 권리인지 열거적 권리인지 이 정도까지를 일단 기본적인 틀로 삼고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소극적 권리죠. 적극적 권리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특히나 이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 참정권을 수식한다. 참정권.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한다.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분은 성격만 적지 마시고 각각의 기본권 실현 방안을 적어보다가 이제 개념의 연결고리의 최고봉은 기본권과 헌법의 기본 원리를 묶는 겁니다. 기본 원리를 묶어서 정리를 하세요. 묶어서. 그 다음에 자유권에 신체 자유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또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각각의 권리들, 제도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이 따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강의가 10강짜리니까 나중에 또 한번 나오니까 지금 미리 정리를 해달라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미리 정리하고 나중에 또 선생님이 해당되는 분야가 나오면 그때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죄형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구속적부 심사제도, 뭐 혹은 고문금지, 뭐 혹은 고지의무, 일명 미란다의 원칙, 뭐 등등 쭉 나열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 이런 얘기들을 쭉 한번 적어보란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 머리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점검해드리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20층짜리 집을 지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게 없어요.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지금. 아니 배우긴 했는데 제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집을 짓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집을 혹은 다른 사람이 짓는 걸 구경만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집 짓는 거 구경만 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집을 지으면 될 것 같아 라고 만 한 거지 여러분 집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어놓은 게 있어야 점검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제도가 잘 정리 안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오세요. 반드시. 요게 연계된 문제가 요거거든요. 첫 번째,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이것도 자유권이죠. 나에 나와 있는 선거권, 이건 참정권입니다. 다에 나와 있는 것 청원권. 그렇구나. 여기서 청원권이 연습됐다면 여기서 어려울 바가 없었구나. 결국 청원권이 포함된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의 종류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5개. 청원권, 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구조 청구권. 정리. 선생님 저 처음에는 여기다가 왜 이렇게 필기 공간을 많이 두셨는지 의아해했거든요. 뭐 혹은 이거 종이 아깝게 왜 이렇게 하셨지? 근데 하다 보니 종이가 부족해진다는 공간을 왜 이거밖에 안 두셨어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런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우리 게시판에 와서 종이 아깝게 뭘 이렇게 뭐 필기 공간을 많이 두셨습니까? 라고 한 이야기가 딱 한 번 있어요. 그 뒤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적는 게 어떤 친구는 공간이 부족하고요. 어떤 친구는 남아요. 그러지 않을까? 자기가 지을 게 많다, 적을 게 많다 그러면 땅이 부족한 거랑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요 4번에서 나머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의 주제는요. 이 주제도 뭐 2번의 시험 중에 한 번 정도는 보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그러면 이 문제를 또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집이 지어져 있어야 됩니다. 고대, 근대, 현대. 고대, 근대의 공통점은 제한적이었다. 이때는 보통민주주의를 혹은 대중민주주의를 달성했다. 즉 보통 선거를 도입했을 거니까. 근대와 현대의 공통점 대의제. 이때는 직접민주정치. 제한적이었다는 건 고대는 신분에 의해서, 근대는 재산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뭐가 됐냐? 시민혁명을 통해서 신분제가 철폐되는 모습. 이때는 이렇게 하면 보통선거의 실시. 그래요. 이 정도만 일단 알아도 뭐는 되느냐? 여기에서 A, B, C가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어요. 입헌주의란 말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닙니다. 근대부터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됐습니까? 천부인권 사상도 요 셋 중에는 근대 이렇게 요 셋 중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는 근대 즉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천부인권 사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하시고 모든 시민에게 공직 참여 기회 이런 말 그리고 보통선거의 원칙 그리고 내는 선지가 상당히 이미 공개된 선지들을 거의 조합해서 내는 거니까 보시면 6번 문제가 연계된 거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A, B는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범위를 두고는 차이점이 있다. C는 A, B와 달리 신분 등에 따른 정치 참여. 그리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A, B, C가 뭔지를 또 배열할 수 있고요. 참여민주주의라는 말도 이것도 민주주의가 성숙 단계에 돌입해야 참여민주주의가 더욱더 강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참여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참여민주주의가 논의됐던 건 뭐 19세기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야기할 때는 참여민주주의 그러면 현대를 수식하는 것이다. 사회계약설은 뭐예요? 계몽사상과 더불어서 시민혁명의 또 사상적 배경이라고 우린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 문제 그냥 푸는 거죠. 다음 7번과 8번 이 문제는 정부 형태인데 정부 형태가 6월 모의평가에서만 출제된 게 아니라 9월 달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이 문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놓고 A, B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으로 조직되는가? 예, 그러니까 대통령제죠. 아니요, 그러면 의원내각제인데 이렇게만 딱 보고 넘어갈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견제수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견제수단도 대통령제에서의 견제수단, 의원내각제에서의 견제수단 이것도 따지시고 그 다음 바로 연계된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 그렇죠.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국민이 입법부를 선출하고 이 국회에서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한다. 이게 바로 의원내각제죠.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않죠. 보시면 독립적으로 조직되는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가 의원내각제라고 적었던 겁니다. 그 다음 이쪽은 독립적으로 조직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의원내각제에 여기서의 견제권 이렇게가 있고 저렇게도 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신임할 수 있고요.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이쪽은 탄핵소추할 수 있고 이렇게 가면 그렇죠.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7번과 8번 문제를 묶어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만 쭉 나열하는 거라기보다는 견제수단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견제수단을 물어보는 게 일단 견제 방향 여기 나오잖아요. 뭐 탄핵소추권이란 말도 나오고 법률안 거부권이란 말도 나오고 위에 있는 디귿은 특징이에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한 명에게 부여된다. 이건 아예 그냥 대통령제 특징이니까 이렇게 쭉쭉 선지 활용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시고 8번 문제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왜냐? 여론을 반영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 정부 형태를 바꾸려고 한대요. 그 얘기는 정부 형태를 바꿀 수 있구나.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래 우리도 정부 형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뭐 정부 형태를 바꾸자 혹은 뭐 대통령제의 방식을 좀 바꾸자 임기를 바꾸자 연임 가능하도록 바꾸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출제하라면 출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나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갑국 이야기로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형으로 여기서는 가에서 나로 바꾼다.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죠.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꿀까? 이것도 어떤 목적을 갖는 거니까.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죠. 우리나라 헌법기관입니다. 돌이켜보세요. 6월 모의평가 직전에 이 문제를 얼마만큼 정리를 하고 들어갔을까. 그리고 정리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고 풀었을까. 그런데 그때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은 정말 문제를 잘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예요. 최근의 트렌드는 그래요. 국회만 한 문제 낼 수도 있고 행정부만 한 문제 낼 수도 있지만 최근의 모습은요. 어떻게 내느냐. 한꺼번에 등장시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쭉 나열하니까 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냐. 그래도 지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위뿐만 아니라 구성도 아셔야 되죠. 구성. A는 쭉 가다가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그러니까 권한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권한을 안다는 건 사실상 이건 지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누구한테 해? 권한쟁의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게. 그 다음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재판관은 B가 임명한다. 그거구나. 그러니까 A가 헌법재판소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구나.
A의 재판관 중 3명은 C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D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그리고 A의 장은 C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B가 임명한다. 됐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D의 장이 지명한대요. D의 장은 대법원 장.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니 해도 뭐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 법원 또는 그냥 대법원, 혹은 그 다음에 타자들이 국무회의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 정도까지. 더 내려면 낼 수 있죠. 선거관리위원회도 낼 수 있고 등등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이걸 다 정리하기에는 정말 우리 교재에 칸이 부족할 거니까 이번 기회에 이 9번 문제를 선생님은 A, B, C, D 배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에 뭐 위헌법률 심판권이라든지 헌법소원 심판권, 이건 잘 돼 있는데 이 권한쟁의 심판권이 뭘까? 좀 더 들여다볼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좀 더 들여다볼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꼭 찾는 연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종 점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이런 것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1년에 한 번, 국정조사는 필요할 때 하는 거고,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거고, 국정조사는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4번. 이게 6월 모의평가에서 참 힘들었던 건데, 예산안을 편성하는 건 행정부가 하는 거고요. 심의 확정하는 건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생각으로는 좀 사악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뭐야 정말. 이게 뭐야 할 게 아니라 강의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걸 국회가 담당하는데 혹시라도 편성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행정부가 하는 거니까 틀린 거로 잘 골라야 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공감해주면 이런 문제를 쉽게 맞힐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강의를 들었음에도 누군 만점, 누군 뭐 45점, 누군 35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법치주의죠. 법치주의는 절대 빠지지 않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문제를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치주의는 다음에도 또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냥 쭉 보시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라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즉 내용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이건 안 따지고 절차만 따지겠다죠. 이쪽은요,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그런데 공부할 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공통점은 법치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공부를 해달라. 그래서 요 설명은요, 다음 요 9월 모의평가 분석에서도 또 한번 나오니까 10번은 이 정도만 좀 하고 넘어가고, 11번 정치 참여 집단입니다. 이게 이제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옛날이라고 하면 진짜 뭐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매 시험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그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교육과정 개정될 때 가만히 지켜보면 정당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그냥 똑같은 수준에서 집단적으로 정치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 그 중에 하나가 정당이야. 이익집단, 시민단체도 있어. 이렇게 낸다기보다는 정당만도 한 문제를 낼 겁니다. 혹은 정당이랑 선거를 엮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한 게, 작년에는 아예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예 없었고, 정당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물어봤고, 그리고 또 이게 6월 달에 나왔으니까 뭐 9월 달, 11월 달에 계속 나오느냐? 아주 평이한 주제거든요, 이제는. 근데 선생님 왜 78%일까요? 그렇죠, 이상해요. 평이하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자, 들여다볼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만 정리하는 것으로 내용을 끝내면 안 돼요. 정당에서 정당 제도, 양당제, 다당제, 공천 방식,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하죠? 시민들의 연대라고 나와 있어요. 시민단체. B는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합니다. 정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조합원에 쭉 가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니까 일단은 이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이니까 이쪽은 이익 집단. 이익 집단. 시민단체는 공익.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이게 그냥 답이에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면 이 말조차 어려울 수 있거든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 중간에 다리 놓기. 행정부가 정당을 거쳐 의회와 소통하고 의회도 정당을 또 중간에 놓고 행정부와 소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민단체잖아요. 앞에 거 틀렸죠? 자,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건 정당만 갖는 거고요. 정치, 사회와 기능은 셋 모두 갖는 거니까 여기서도 공통점, 차이점을 정리하는 거구나. 공통점, 차이점을.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야, 이게 좀 모르겠어요. 재밌으면 재밌는,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재미없고 보는 사람 입장은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거 재미로 하는 거 아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미가 있진 않죠. 보세요. 왜 그러냐면 19세입니다. 19세. 일단 한번 물어보죠. 19세라고 쓰여 있으면 미성년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생님 19세는 미성년자죠. 아니죠. 19세 미만이니까 19세는 미성년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갑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성년자도 아닐 뿐더러 개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개의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은 스마트한데 갑은 스마트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좀 말이 이상하죠. 갑은 스마트하지 않다는 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줄을 놓치고 말았으니까. 이때 잔디밭에서 놀고 있던 을이 7살이에요. 7살. 개가 갑자기 달려들자 을은 개의 공격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어 길가에 세워둔 병의 자전거와 부딪혀서 넘어졌다. 이로 인해 병의 자전거가 파손되었고 전치 2주의 부상. 항상 손해배상 문제는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얼마나 책임지느냐, 그리고 책임진다면 왜 지느냐. 다시 한번.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누가 왜 책임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얼마나 책임지느냐.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거 아니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죠. 금전배상이 원칙이죠. 금전배상.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원상회복할 겁니까? 예를 들어 다리가 다쳤다. 그럼 다리를 치료해 줄 겁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병원 가서 하고 병원비 등등의 금전을 배상하는 거죠. 금전을. 이 문제가 어떻게 연계가 되었냐면 일단 이 문제를 요약하자면 우선은 동물 점유자의 책임,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는 긴급 피난, 그래요. 이것까지. 다시 한번. 갑의 입장에서는 동물 점유자 책임, 을의 입장에서는 긴급 피난, 요 설명까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누가 할까? 누가 해야 됩니까? 갑이 해야 되죠. 을은 손해배상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을이 왜 안 하는 거냐면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을은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죠. 이거죠.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4번이 답인데 을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을의 부모는 병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런데 3명 중에 1명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됐었냐면 수능 특강에서는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느냐,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가, 사례 고르는 거였어요. 사례. 그냥 사례 연습해보죠. 갑의 유치원생 아들 5살이죠. 귀염둥이. 그러면 이 아들은 책임 무능력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의 갑이 지는 책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두 번째, 고등학생 을이 교실에서 동급생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을의 책임이니까 이건 그냥 일반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고등학생 을 16세면 책임 능력 있어요. 여러분. 책임 능력 있다. 병소유의 집에 정이 살던 중 창틀이 떨어져 C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정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병,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 이렇게 리을. 공원을 산책하던 무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데리고 있던 개가 근처에 있던 노인 D를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무의 책임. 동물 점유자의 책임. 아, 그렇구나. 이게 연계된 거구나. 자, 다음 14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죠. 헌법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의 정신. 일단 이 문제도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헌법의 기본 원리를 6개로 정리하면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의 지향, 문화국가주의. 이걸 여러분이 쭉 적으시고 공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현 방안을 적어보자. 실현 방안 적어보고 국민주권주의는 참정권과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권과 복지국가의 원리는 사회권과 맥을 이렇게 묶어두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이것을 반영하여.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헌법으로는 빈부격차를 비롯한 여러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실현 방안을 아셔야 돼요. 가가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나는 뭐라고요? 그렇죠. 복지국가의 원리.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하느냐 혹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평등을 강조하느냐. 그래요. 둘 모두를 다 강조하고 싶은데 일단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의 문제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이건 자유와 권리 보장 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요 복지국가의 원리는 복지, 국민의 행복.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행복해져야 될 사람은 소수가 아니죠. 국민 모두가.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원리를 나에다 넣고 그 다음에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문제를 풀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1번이 뭘까?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의 특유 원리. 이건 평화통일의 원리. 밑에 있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제평화주의. 그래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실현 방안을 꼭 정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국가기관 간 상호견제와 균형. 이건 왜 할까요? 권력분리. 그러니까 이건 자유민주주의에서 강조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 평등은 또 복지국가에서 강조가 되더라. 자, 그 다음 15번 문제 15번과 16번이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연계된 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연계된 거 보시면 좀 더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또 선생님이면 어떻게 할 거냐? 계약 체결. 요 사이에 뭐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기. 언제 소유권 생기느냐? 이때. 또 하나.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즉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사는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고 파는 사람은 계약금을 받아놨을 거니까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3번. 다 이전의 매수인,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틀린 선지가 되는 원리가 어떤 걸까 고민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매매 계약에 합의했는가? 예. 계약금 지급하였는가?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매매하기로 합의만 했고 계약금도 안 낸 상태란 뜻이죠. 그 다음 뭐 중도금과 잔금 아니오 그랬으니까 이쪽은 계약금만 낸 상태. 이쪽은요 중도금과 잔금까지 내고 아직 소유권 등기 안 한 상태. 소유권 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해설하는 게 아니라 이제 15번과 16번을 세트로 묶어서 아예 매매 절차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매매 절차. 그래서 이거 한 방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번 강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짜잔. 15번 문제를 직접 해설해 봅니다. 15번 문제를 직접 해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부족한 게 무엇인가. 당시에 나는 56%였는가 56%였었는가 44%였었는가 이 문제를 맞췄었는가 틀렸었는가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에 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점검해 나가는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강부터는 17번부터 풀이할 거니까요. 꼭 문제 다 풀고 오시면 더욱더 풍성한 설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최적이었습니다. 파이팅!